이런 형편에 왜 자식을 낳으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난 한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어릴 땐 가난했어도 너 해달라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최대한 다 해줬어. 요새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는 다 지원해 주신다고요. 근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니요? 여자친구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예전부터 너 대학 졸업하면 지원은 없다고 말했지 않니? 그건 정말 말로만 그러시는 줄 알았죠. 엄마가 이렇게 돈이 한 푼도 없으신 줄은 몰랐다고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봤자 사회초년생이에요. 여기서 돈을 어떻게 제가 스스로 마련해요? 결혼해서 천천히 모아가면 되지 않니? 꼭 처음부터 비싸고 넓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그건 여자친구 쪽이 원하니까 그렇죠. 너 좋다는 여자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저희 집 돈 없으니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갈 것 같다고 말해요? 여자친구랑 예비 장인 장모님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돈 없는 부모는 죄인이라더니. 아들은 작게 속삭였지만 바로 옆에 있던 신씨 할머니에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신영의 할머니는 밤에 미역국을 끓여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어제가 신씨 할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외동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일이 바빴는지 할머니의 생신을 잊은 듯 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미역국이 아직도 냄비 한가득 있어 오늘도 할머니는 미역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2숟가락 정도 입에 삼킨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이 다짜고짜 신씨 할머니에게 다가와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벌개져 있었고 눈은 살짝 충혈돼 있었던 것이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나를 왜 낳았냐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씹던 밥도 소화가 안 돼 싱크대로 향해 뱉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미역국을 보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매년마다 챙겨드려야지. 올해는 꼭 챙겨드려야지 다짐했지만 올해도 아들은 신씨 할머니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혼자 맞는 생일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씨 할머니에게 혼자 맞는 생일은 늘 외로웠습니다. 왜 또 미역국을 혼자 드세요? 아들은 주방으로 가서 그릇에다가 자기가 먹을 미역국을 한가득 떠서 신씨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미역국을 한 입 뜨자마자 눈가에는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미역국을 먹는 건지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들의 눈물은 숟가락을 타고 내려와 미역국과 섞였습니다. 신씨도 말없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훌쩍이는 소리와 국그릇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국을 다 먹고 조금 진정되었는지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신씨의 거실에는 뭐 하나 짐이 없이 휑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들에게는 그 집의 모습이 자신을 놔두고 곧 떠날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그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신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낯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어있는 국그릇에 숟가락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신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신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외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신씨의 부모님은 욕심이 없으셔서 항상 자기 가족들 먹을 정도만 야채를 캤고 재산을 쌓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씨의 형제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셨고 딱히 자식들의 교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기에 자식들은 알아서 제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신씨의 오빠들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돈을 벌러 먼 타지로 떠났고 언니들은 모두 20살이 되자마자 중매로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부터 효심이 지극했던 신 씨를 아끼던 부모님은 신 씨만은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30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채소를 캐며 극진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부모님은 자기들이 세상을 떠나면 홀로 남겨질 신 씨가 뒤늦게 안쓰러워 신 씨는 늦은 나이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신 씨보다 7살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남편은 주로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40이 넘어가면서 허리가 갑자기 안 좋아 한참을 누워 있었고 신 씨가 대신 일용직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남편을 따라 일을 가끔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쉬게 되면서 신 씨는 일주일에 6일을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은 중간중간 일을 갔지만 하루만 해도 허리가 더 안 좋아져서 아예 쉬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에 남편과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 씨는 하나뿐인 아들은 꼭 대학 졸업까지는 지원해주기 위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매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다정했던 남편이 신 씨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남편과 외동아들을 위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는 빠듯했고 아들을 위해 돈도 모아놓아야 했기에 신 씨는 뭐든 아끼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그렇게 신 씨가 아끼며 살다 보니 돈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아들이 학교에서 준비물이나 우유값, 문제집 값을 가져갈 때마다 돈 없다고 한숨을 쉬거나 인상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에 아들은 과자나 장난감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기료나 공과금을 내야 할 때가 오면 예민해져서 화내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항상 들어야 했던 소리가 집에 돈이 없다. 아껴 살아야 한다.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만지나 아냐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항상 아들에게 어디 가서 부모님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라고 강요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이라도 불만을 얘기했을 때 말로 풀려고 하기보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잘해준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 씨는 그런 남편 몰래 아들에게 많은 것을 해줬습니다. 먹고 싶은 건 먹으러 가고 옷 사고 싶다는 거 있으면 사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딱히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좁은 집도 아니었고 비싼 반찬을 매일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남편은 날이 갈수록 성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대학 가는 것을 반대하고 그냥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고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신 씨는 이런 남편의 말에 정색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요샌 대학 가도 별거 없어. 그냥 바로 취직하고 돈 벌어서 생활비 좀 보태는 게 어떻겠냐? 신 씨의 남편은 아들과 밥을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아버지. 학원 보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장학금도 제가 벌어서 생활할 테니 대학 가는 건 막지 말아주세요. 신 씨는 남편과 싸우기 싫어 밥 먹을 때는 조용했지만 항상 따로 아들을 찾아가서는 대학 꼭 보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 몰래 대학교에 합격했고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아버지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던 재떨이를 아들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들 대신 장롱 한 칸에 맞아 장롱이 부서졌고 아들이 입고 있던 옷과 사방팔방에 담뱃재가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맞지는 않았지만 아들은 이날 이후로 아버지에게 마음을 완전히 돌렸습니다. 이 일은 신 씨가 장을 보러 외출한 사이 벌어진 일이라 신 씨가 들어왔을 때 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었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신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신 씨도 그런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내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졸업시킬 거니까 방해할 생각 하지 마요. 신 씨의 아들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신 씨는 이런 결정을 고민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등록금을 내줄 테니 걱정 말고 원하는 대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알바를 하며 생활비도 벌었으면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등록금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아들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지 않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들은 곧장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돈을 벌자마자 아들은 신 씨에게 근사한 정장도 한 벌 사줬습니다. 신 씨는 짧은 머리를 주로 했는데 드레스나 원피스보다는 정장이 훨씬 잘 어울렸습니다. 신 씨는 이 옷이 아까워 정말 아껴 입고 안 입는 계절이면 비닐까지 씌워 놓았습니다. 이맘쯤 신 씨는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림이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집에서 대체 뭘 하는지 신 씨가 퇴근할 때면 항상 집은 개판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들은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들이 취직을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남편은 신 씨에게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신 씨는 이 말에 속아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했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할 속셈이었습니다. 신 씨는 계속 돈을 모아갔고 남편은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니 한 달에 담뱃값 5만 원 이외에는 돈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를 욕보이며 아들에게 생활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너 어릴 때는 아빠가 미안했다. 진심이 아니었던 거 알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과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영영 연락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얼마 버니? 아직 초년생이라 세전 300만 원 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생활비 줄 때 되지 않았니? 엄마는 이 애비한테 돈 한 푼 안 준다. 집에서 맨날 가만히 있는데 너무 우울해서 그래.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러려고 연락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아들 자신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 씨의 남편은 신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아들이 30살이 되기 전까지 야금야금 아들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신 씨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력이 딸려 주 6일 하던 일을 이제는 주에 3에서 4일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일을 할 생각이 없이 죽을 때까지 신 씨와 아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받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몸이 좋아져서 충분히 알바 정도만 해도 아들에게 받는 생활비와 기초연금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음에도 누구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 씨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당신도 슬슬 스스로 돈 벌어야지. 나도 언제까지 일 다닐지 모르는데. 난 욕심 없어. 지금 생활도 딱 좋아.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공짜로 연금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알바해서 소득 잡히면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기초수급, 연금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건 몰라? 신 씨는 의아했습니다. 신 씨는 남편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먹을 걸 무슨 돈으로 마트에 가서 사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신 씨가 집요하게 물어보니 남편은 아들에게 생활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애 이제야 돈 모으기 시작했을 텐데 그 귀한 돈을 당신이 왜 받아?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들이 번 돈 부모한테 좀 줄 수도 있는 거지. 유튜브 보니까 다들 몇십만 원씩은 받는다고 하더라. 그 유튜브 댓글은 봤어? 다들 자식 생활비 받아 쓴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돈 쓰면서 아깝지도 않았어? 최 씨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 더 이상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들은 안 그래도 다시 아버지와 연락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모자라 신용관리나 잘해서 나중에 자기 대출받아서 도와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아버지는 예전 성격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 키워줬으면 키워준 값은 줘야지. 아버지가 말하는 키워준 값, 제가 드렸으면 엄마한테 드렸지 왜 아버지를 드려요? 엄마가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하고, 아버지는 어릴 때 저 방치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기 전에 아들은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대화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신 씨는 그래도 그간 최대한 아끼며 살았기에 꽤 많은 돈을 모았고 남편에게는 돈을 모은 사실을 절대 비밀로 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결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해 결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신 씨는 이맘쯤 더 이상 일용직 일은 그만두고 아파트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조금 적게 줘도 전에 하던 일보다는 편했습니다. 신 씨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할 때쯤 남편의 몸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남편은 워낙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하고도 반이나 폈으니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 씨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했습니다. 신 씨는 일을 다니며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고 정성스레 간호했지만 남편은 오래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가 돼서야 성격이 온화해져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안쓰러워했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신 씨는 극심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고 돈을 모으느라 신 씨는 여태껏 친구도 취미도 없었고 형제들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5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신 씨는 이런 아들의 결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안 그래도 외동아들이라 다른 형제들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 신 씨는 미안해서 아들이 꼭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자식에게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신 씨는 점점 몸이 망가지는 탓에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고 무리하게 도와주면 남편처럼 아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상견례 약속 날짜가 잡혔다고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끼리 선물을 주고 받을 거라면서 신 씨에게도 선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하는데 무슨 선물이냐?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고받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비싸지 않은 걸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뭘 사가야 되니? 일단 알았다. 상견례 날 신씨는 아들이 취직하고 사준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신씨는 상견례 자리에 나온 사돈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말 드라마에서 부잣집 안사람 역할로 나오는 연예인처럼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다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에 정성껏 트리트먼트까지 멋지게 드라이를 한 머리였고 눈가에는 펄로 가득 찬 흰색과 분홍색의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왔는데 마치 오늘 자리의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씨가 보기에 사돈은 자기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씨네와 사돈네는 서로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상견례 장소로 아주 비싼 식당을 예약했는데 메뉴판을 보니 신씨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가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이 내겠거니 해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문을 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신씨는 가져온 선물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원래 상견례 때 선물을 교환하나요? 저는 자식 처음 결혼시키는 거라 잘 몰라서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홍삼 가져왔어요. 빨간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홍삼을 보자 사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은 애써 웃으며 준비했던 선물을 꺼냈는데 아주 화려해 보이는 목걸이와 고급 화장품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저희가 주인공도 아닌데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결혼식 때 차고 오시라고 준비했어요.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요. 신씨는 그 말이 마치 결혼식 때 없는 사람처럼 꾸미고 오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신씨는 이걸 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아들이 눈치를 줘 받긴 받았습니다. 신씨는 잠깐 아들과 둘만 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네 여자친구 집이 잘 사니? 그런 것 같아요. 예비 장인어른이 대기업 다니셨었거든요. 아마 결혼할 때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신씨는 이런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상견례 할 때까지만 해도 도와달라는 소리나 여자친구랑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을 꺼내지 않길래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씨도 내심 도와줘야 하나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아들이 직접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예비 사돈 모두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산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예비 사돈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신씨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직원과 눈이 마주쳐 얼른 지갑을 꺼냈습니다. 한 끼 식사에 자그마치 8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신씨는 손을 떨며 계산을 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이 다가와 엄마에게 계산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주변에 아는 지인이 와 있다 그래서 잠깐만 얘기한다는 게 길어졌네요.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사돈에게 비싼 선물을 받았으니 그걸로 퉁친 셈 쳤습니다. 이후 신씨의 아들은 신씨에게 집요하게 결혼하면 들어갈 집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씨는 그러면 아들에게 전세로 먼저 살라고 했습니다. 전세금은 신씨가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신씨의 제안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신씨는 처음 보는 아들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모아놓은 돈 있잖아요. 그거 저 결혼할 때 지원해 주려고 모은 돈 아니었어요? 엄마가 모아놓은 돈 중 너한테 쓸 돈은 원래 대학 등록금까지만이었다.
결혼까지 도와주면 이 엄마는 나중에 너네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그건 너네에게도 별로 아니니? 신 씨는 솔직하게 아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이후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았던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결혼을 미뤘습니다. 신 씨는 자기가 한 말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들에게 집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시점에 아들은 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 신 씨를 찾아왔습니다. 신 씨는 이날 아파트 청소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이 바로 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신 씨는 생일날 미역국을 끓였지만 컨디션이 안 좋고 입맛이 없어 먹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 씨는 이날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집이 더 넓어 보였고 아들은 부모 생신을 챙길 만큼 세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일만 하느라 이곳에 친구도 없었고 친구를 만드는 성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아들에게 내 생일이니 와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신 씨는 그렇게 생일 다음 날 늦은 저녁에 전날 만든 미역국을 끓여 먹으려고 밥을 차렸는데 국을 맛본 순간 아들이 비를 맞은 채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비 오는데 우산도 안 쓰고 여기로 온 거야? 신 씨는 바로 일어서서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닦기 위해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왜 자식을 낳으셨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신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난 한평생 너를 위해 살았다. 어릴 땐 가난했어도 너 해달라는 거, 먹고 싶다는 거 최대한 해줬어. 저 정말 막막해요. 집 못 해준다니 처가에서는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요. 잠깐의 정적 이후 아들은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죄인이라더니. 아들은 그 말을 내뱉은 직후 바로 후회됐는지 신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아래로 떨구는데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가 먹고 있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이제서야 아들은 어제가 엄마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밥상 앞에서 멍하니 국만 쳐다보는 엄마를 지나쳐 자기도 국그릇을 가져다 미역국을 떠서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엄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그러면서 자신은 엄마에게 바라기만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그 흔한 생일 하나 챙겨주지 못하면서 자기는 집 안 해준다고 떼를 쓰고 있으니 아들은 그렇게 미역국을 먹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미역국을 먹자 신씨도 밥을 마저 먹었고 식사를 마친 아들은 엄마의 집을 훑어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엄마의 집은 정말 휑했습니다. 유일하게 거실에 있던 것은 TV와 소파 그리고 아들이 사준 정장 한 벌이었습니다. 다른 옷은 다 옷장 안에 넣어뒀는데 아들이 사준 그 옷만 그렇게 자랑하듯 거실에 걸어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껏 엄마에게 해준 것이 저 정장 한 벌이었고 엄마는 아들에게 받은 정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신씨에게 사과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씨와 아들은 그렇게 한동안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집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결혼을 미룬 이유도 신씨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면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닌 건 맞지만 그만큼 씀씀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항상 딸에게 키워준 갚아라며 생활비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 씨의 남편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은 신 씨의 아들이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자기 딸과 예비 사위를 두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잘해야 한다. 너희 돈 많이 벌어서 나 해외여행 보내줘야 한다. 우리 쪽이 해줄 건 많이 없으니 남자 쪽에서 많이 해줘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집에 방문할 것이니 그때는 반드시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부담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딸의 남자친구가 집을 못 해준다고 하니 딸의 결혼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에게 다 필요 없고 신 씨의 아들과 결혼을 꼭 할 것이고 없는 형편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비 사돈은 마지못해 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신 씨는 예비 사돈과는 반대로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 좋은 말들을 해줬습니다.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돼.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진정한 효도야. 해외여행은 필요 없으니 돈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 돈 모두 너희를 위해서 쓰거라. 나는 너네 집 주소도 안 알려줘도 된다. 가끔 엄마가 보고 싶으면 미리 말하고 오거라.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마. 혹시 결혼식 상의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거라. 그렇게 아들은 결혼식을 작게 올리고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신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신부 측에 해줄 건 다 해줬지만 신부 측에서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죄송하다며 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신 씨가 거절했습니다. 사돈네가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냥 넘어갔지만 신 씨가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사돈네의 간섭이었습니다. 사돈네는 자식 내외를 가만두지 못했습니다. 사돈은 딸이 결혼하고 생활비를 안 주자 신 씨의 아들에게 몰래 연락해 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의 아들은 당연히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할 때는 사위에게 학업 얘기를 자주 꺼냈고 사위 연봉이 많이 안 오른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들 결혼기념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밥을 사주는데 웃으면서 용돈은 없냐고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아들도 사실 이런 장인 장모님을 보며 결혼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장인 장모님들은 사위를 불편해한다고 하는데 장인 장모는 그런 사위를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벨 소리 4번 울렸는데 전화 빨리 안 받는다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아이는 가지지 말고 그 돈으로 자기들 모시라는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아버지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이런 장인 장모님과 더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그런 엄마 아빠에게 질릴 대로 질렸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상의 끝에 사돈네와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이 소식을 전하자 사돈네는 그제서야 딸에게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했지만 딸은 그런 부모님을 피해 집도 이사가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자식들의 행동을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자식들이 연락을 안 받자 신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한 번 신 씨의 집에 사돈이 온 적이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왔을 때는 신 씨가 초대했다기보다 신 씨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도 사돈네는 신 씨의 집이 많이 누추하다는 말을 신 씨 앞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집에는 왜 찾아오셨어요? 사돈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며 찔리기라도 한 듯. 누추하다뇨? 혼자 사는 집이 이 정도면 훌륭하죠.
신 씨는 사돈이 어쩜 하는 말마다 저렇게 밉상일 수 있는지 싶었습니다.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사돈은 돌려 말하려 하다 신 씨가 이해를 못하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아들 사는 집 주소를 좀 아시나 해서요. 신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주소를 알고는 있었지만 당연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그러면 혹시 사위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본데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신 씨는 어떻게든 알려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런 신 씨의 거짓말을 눈치챘는지 점점 사돈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봐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시나요? 예, 괜히 알려줘서 아들 며느리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낫네요. 뭐라고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자꾸 그렇게 자식들한테 키워준 값 요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도 모아놓은 재산이 많지 않지만 자식이 주는 돈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해요. 자식들한테 받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그러고 싶으세요? 다 늙어서 추한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이제 수입도 많지 않은 것 같으신데 화장품에 100만 원씩 쓰는 게 정상인가요? 자식을 보험으로 여기고 못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은 없으신가 보네요. 신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시원하게 사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청소하면서 스스로 벌고 자식들 힘들게 안 하는데 사돈도 이참에 제가 하는 아파트 청소일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 일이 은근히 할만해요. 이 말을 들은 사돈은 자신의 귀를 털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사돈이 신 씨의 아들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은 다른 자식들에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외면당했고 결국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접했습니다. 신 씨는 그런 사돈을 보며 만약 자신도 돈이 없었으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며 자식들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 씨에게는 돈이 없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해지고 하다가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 씨는 무리하게 자식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노후 준비된 부모가 최고라고 하던데 신 씨는 앞으로 돈과 건강을 잘 지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듬해 신 씨의 생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며느리는 신 씨를 대신해 미역국을 끓여줬고 아들은 정장이 유난히 잘 어울렸던 신 씨를 위해 다른 느낌의 정장을 하나 더 사왔습니다. 그렇게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손 벌리지 않고 사이좋은 노후를 보냈습니다. 신 씨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 복지관도 가고 거기서 또래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무엇보다 글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신 씨는 형제 중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글을 배울 시기를 놓쳤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앞에서 하기 쑥스러웠는데 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신 씨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들 사랑한다라는 글씨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 씨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가 들었을 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자식들에게 미안해지고 짐이 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남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식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하지만 이는 해줄 수 있는 정도만 해주고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의 길을 살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제일 피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에 제일 중요한 돈과 건강,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